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제7장 환경정책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여러가지 외부성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라든가 소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 환경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내용을 조금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188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환경 정책과 관련한 편익과 비용,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편익과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중에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할 텐데요.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먼저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환경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발생하고요. 그에 따른 코스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언제나 뒤에 나와 있는 비용 편익 분석에서 할 건데,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클 때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거일 때 당연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하기 위해서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베네핏을 측정하는 방법,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편익이라는 것은 환경이 깨끗해져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졌냐라는 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은 그 본질상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요. 평가가 어려워. 당연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잘 보존된 숲의 가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 시장의 가격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뭔가 그래도 꼭 필요하니까 우회를 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추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거기 보시면 지불의사 접근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서 많이 하죠.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불의사 접근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자,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해서 willingness to pay, 요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을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해서 효용이, 세 번째 줄 볼게요. 얼마나 감소하는가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불의사 접근법은요, 우리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미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지출 함수,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추정해 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에 각주 1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양한 상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 XJ가 있고 YJ가 있고, 그랬을 때 효용이 이렇게 있어요.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그걸 측정하는 거야. 요렇게 예, 이게 지출 금액이고 소득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이거 여기 접하기 요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 극대화, 이렇게도 풀긴 하지만 이러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가, XJ에 지출하는 금액, Y에 지출하는 금액,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그 방법, 요걸 찾아서 지출 최소화시키는 그런 함수를 만든 게 바로 지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에 약간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요걸 지출 함수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뭐가 있어요? P,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S가 이제 환경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효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환경의 질, 이렇게 되는데 아이디어는 약간 요겁니다. 만약에 환경의 질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일정한 효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출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지출하는데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효용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자체도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얘가 일정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출 금액이 얼마나 더 싸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밑에 7-1식 거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바로 7-1식 바로 밑에 볼게요. 현재의 환경 질이 요 S가 S0라고 할게요. 그래서 현재 환경의 퀄리티가 환경의 질이 S0라고 할게요. 이거일 때 이렇게 자, S0가 될 때 S1의 수준으로 개선시킨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거니까 효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최소한의 지출 비용은 이전보다 효용을 달성하는데 그만큼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효용이 올라가니까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지출 금액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요. 더 상품 구입에 있어서 적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이렇게 S1으로 개선된다고 하면 자, 그래서 밑에 식 한번 체크해서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S0일 때 지출하는 금액이 2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P, S0 그리고 환경은 효용 수준은 이렇게 있을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선되게 되니까 이 P, S1으로 개선됐어. 효용은 일정하게 유지해. 그러면 지출하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요거 P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요. 세타라고 하면은 요 세타가 바로 지출 감소의 폭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돈을 적게 써도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지출 금액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출 금액이 작아지는가 그걸로 측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2식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충분한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소비자의 지출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불의사접근법에 의해서 환경이 깨끗해졌을 때 얼마나 당신은 행복해지고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론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론상이고 현실상 이런 것들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누적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나마 근접해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불의사 접근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피행위 접근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느낌에서도 뭔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피하려는 대상이 뭐냐면 화재라고 할게요. 화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경보기를 설치해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 옵션, 우리 자동차 구입할 때 보면
기본 자동차 굴러가기만 하면 자동차가 돼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옵션으로 안전장치 그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옵션에 안전장치 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구입할 때 사고 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돈을, 이것도 약간 willingness to pay가 들어가긴 하죠. 옵션을 얼마나 설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또 밑에 보시면 직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D 환경에서 내가 작업을 해야 돼.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금을 얼마나 더 올려줘야 됩니까?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종을 선택할 때 네 번째 줄 보수가 좀 적더라도 안전한 쪽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위험 회피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보기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이 앞에 이게 다 좋은 거를 회피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요. 이런 경보기라든가 설치한다든가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거기 보시면은요. 이게 직접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역시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환경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맥락 어렵지 않은 얘기네요. 일정한 금액을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지불하고 의료 서비스라든가 약을 구입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 오염이 줄어들게 되면서 호흡기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보는 거죠. 역시 또 되게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만큼 내가 이사 비용을 드린다. 회피 행위 관련한 지출 금액 그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피행위 접근법은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다음 단락 볼까요? 190페이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환경정책의 편익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편익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소평가 경향.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고가 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설마 교통사고 나겠어? 옵션 그게 뭐 안전 옵션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호흡기 질환 때문에 실제로 그가 경험한 또 고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때 그 금액이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얻는 혜택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지출한다 해도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요. 회피하는 것도 뭐 좋은 거지. 근데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지불이사 접근법, willingness to pay가 있고 두 번째는 회피행위 접근법, 이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해독 가격 접근법이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우리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택의 어떤 가격 같은 거 측정할 때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철근과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 학군에 위치했나, 교통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무슨 안 좋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혐오 시설이 있거나 범죄자가 살거나 이러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그렇죠. 주어진 크기의 주택이 있다고 할 때 그 주택의 가격은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집값이라고 할게요.
예,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은 특성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줄.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학군지라든가 이렇게 학원이나 좋은 학교가 있다 등등등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들이 등등등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거기 있는 것처럼 3억, 요즘 3억, 집값이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원인들을 잘 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군에 의해서 부여되는 가치가 5천만 원, 이렇게 자녀가 뭐 학생이다, 있다 하면은 중요하죠. 그 다음 쾌적한 환경, 주변 환경에 부여되는 가치가 뭐 7천만 원 이런 정도. 뭐 도심에 얼마나 가까운가 3천만 원. 그 나머지 이거는 건축비 등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볼게요. 첫 번째 줄. 이와 같이 주택 가격을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의 가치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의 가치로 분해하는, 이게 뭐 경영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마케팅이나 등등 이런 거에서 어떤 상품의 가치 평가할 때 이런 것들 반영되죠. 이게 바로 헤도닉 가격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의 퀄리티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이 안에 독립 변수로 포함되어 가지고요. 주택 가격 상승폭, 이걸 환경, 이런 것도 환경이라 볼 수 있겠지. 쾌적성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환경의 어떤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조건부 평가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부 평가법 이렇게 있죠. 어떠한 말 그대로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인가에 따라서 요거를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페이지 가보시면요.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은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건 여기저기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 조건부 평가법은요.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사람들에게 환경 정책의 수행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상의 그게 중요합니다. 환경 개선 효과를 제시하고 가상의 환경 개선 효과를 제시한 다음에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환경이 깨끗해진다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당신은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죠. 컨틴전트라는 조건부 평가법은요. 가상적인, 그거 있죠. 가상적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상적인. 자, 그래서 가상적인 환경 개선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만든다는 데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한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요. 가상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추가적인 금액을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죠. 요거의 장점은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가상적이라는 것에서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찾으셨습니까? 잘 보존된 환경이 갖는 가치 중 소위 비사용 가치 또는 존재 가치라고 합니다. 존재 가치. 비사용이야. 그러니까 현재 아직 없는 거야. 거기 볼게요. 존재 가치라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광릉 주변의 숲에 큰 학새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숲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하면 큰 학새가 사는 숲의 존재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는 환경 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존재 가치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사용 가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편익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양한 willingness to pay, 회피 행위 접근법,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edonic 가격, 그리고 조건부 평가법 약간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도 가치를 평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약간 더 많이 확대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선 앞에 보시면 이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제일 그래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사용법에 대해서 경작자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조건부 가치 평가법 이렇게 보시면 요거의 특성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설문조사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이 편익을 측정할 때 약간 분쟁,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 거기 보니까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 간척이 되게 이렇게 유명한데요. 거기 간척되는 갯벌이나 이게 되게 유명하고 관광지로 많이 오는데 거기가 오염되니까 온 국민이 가서 막 휴지나 이런 걸로 닦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상 이거 가해자는 약간 대기업에 가까운 거지만 피해자를 어디까지 하고 피해본 편익의 감소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해안가가 여기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막 입었단 말이지. 그럼 인근에 있는 어민들만 피해자인지 저 부산과 광주에서 뭐 요걸 관광 오는 사람들이 피해자인지 일본에서 온다 그러면 일본까지 피해자인지 어디까지 어떻게 평가할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게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요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아름다운 해안과 그 안에 건강한 생태계가 그 자체로 갖는 존재 가치가 얼마인가 이거를 측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에게 아니면 이 세계 인류 뭐 유산으로 간직할 수도 있는데 요거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존재 가치 네, 요거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봤던 조건부 평가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측정할 때 조건부 가치 평가법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는 주로 이제 대기업에 해당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산출된 배상액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할지 쉽진 않은 거죠. 자, 경작자들은요. 다음 단락 보시면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할 땐요. 실제로 동그라미 치세요. 드러난 행위에 기초해서 결론 얻는 방법을 선호해요. 자,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는데 이거는 설문조사 아니겠습니까? 이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설문조사해서 당신은 이걸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등등 하는데 이게 주관적이죠. 근데 경제학자들은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경제학자들은.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아니 말뿐인 거고 주관적인 것이고 근데 실제로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이 미시경제학에서 하죠. 현시선호 이론 이거 있다고. 그냥 말로 하거나 뭐 선호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선호가 드러나는 관찰된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시된 선호 이렇게요. 아니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A+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이 경제학자들은 필요 없다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요거를 중시 여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현시된 선호 요거를 강조하게 되는데 자, 이 현시된 선호는요.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구입하기로 할 것인가 하는 관찰된 결과입니다. 선택 행위죠. 관찰된 어떤 선택의
선택의 행위라 할까요? 행위의 결과,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이게 설문조사로 해서 뭐 논문 쓰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죠. 자,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저기서 다음 단락 보시면 현시된 선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조건부 평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 이건 말뿐이잖아.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 조건부 평가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고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지하기도 해요. 경제학자들은 지지를 선언합니다. 헤인만 같은 학자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현시된 선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환경정책에 나오는 편익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시된 선호라는 걸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어렵다. 그리고 선택행위를 드러내는 거 이거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헤인만 같은 학자는 자꾸 이렇게 현시된 선호 이걸로만 하지 말고 이용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야, 왜 현시된 선호만 강조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용한 조건부 평가법을 왜 싫어하냐라고 하면요. 요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데 비판하는 이유 한번 몇 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이유를 보시면은요. 19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조건부 평가법이 설문조사 방법의 공통적인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설문조사 할 때 질문의 표현이라든가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응답의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화, 설문조사 등등등 이거 할 때요. 문항과 질문 순서 이런 게 달라져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응답 효과가 오류를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응답 효과가 존재한다. 요게 있고요. 이 응답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인데 갑자기 질문 던지니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전에 환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인데 질문 딱 받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생각하면 거기 나와 있죠. 평소에 환경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건데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를 대변하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다음 단락 볼게요.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이아몬드 하우스먼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조건부 평가법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데 보면은 환경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환경이 깨끗해지면은 당신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이게 바로 편익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 보시면 그들의 환경 가치를 평가할 때 다음 줄에 보세요. 찾았습니까? 이타적인 동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각주 3번에 이걸 만족감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만족감 효과. 오케이? 아니 자기 자신만 생각해야 되는데 환경이 깨끗해지면 자신의 자녀, 자신의 가족, 이거 행복해지겠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적인 거기 보시면 동기가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94페이지. 19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행태경제 이론에 따르면 또 하나의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우리 행동경제에서 들어보셨을 거야. 부존효과라고 합니다. 부존효과 아니면 소유효과라고도 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 소유했다. 그러면 이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 볼게요. 자, 행태경제학자들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어떤 머그컵 같은 거 있잖아. 학교에 그 로고가 담겨있는 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내가 이걸 갖게 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당근마켓이나 어디에 판다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최소한 받아야겠다라는 willingness to accept야. 이만큼 나는 받아야지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요걸 비교해 보면요.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듯이 최소한 받아야겠다라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수용 의사, accept입니다. 그거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willingness to pay죠. 그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이걸 부존 효과라고 하고요. 밑에 각주 4번에 보니까 행태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willingness to accept가 요거보다 거의 한 1.4배에서 16.5배까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고 자신의 뭐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평가에 대한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약간 변동폭이 심하게 되면 이거는 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단락입니까?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환경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willingness to accept 방법을 쓰느냐, willingness to payment 방법을 사용하느냐, 요걸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인만이 지적한 것처럼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논쟁이 붙게 되니까 다음 단락 볼까요? 미국 정부가 찾았습니까? 예, 노벨상을 받은 에로, 솔로우 같은 저명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려주기를 한번 약간 용역 컨설팅을 의뢰했죠. 자, 이들을 포함한 6명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조건부 평가위원회는요. 1993년 조건부 평가법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로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의미 있고 한데 싸우지들 마세요. 이게 화해를 시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화해를 시켜줬냐면 마지막 단락 볼까요? 조건부 평가법이 그래요. 경제학자님들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어느 정도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도 없고 하니까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 거니까 그래도 경제학자들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195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환경정책과 관련한 비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정책, 환경이 깨끗해졌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과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용에는요, 당연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행정비용,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비용, 이건 뭐 직접적인 비용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환경정책 수행에 드는 비용이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사람들, 개인이나 기업이 준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걸 준수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준수비용 역시 비용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요. 기업이 정화시설이라 할게요.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발생하게 되고요. 다음 단락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용들만 있고요. 이거 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있겠죠. 뭐냐면
환경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다 보면은 다른 투자에 투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위축이 발생하게 되고요. 투자의 위축은 그 옆에 보시면 기술 혁신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 혁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환경 관련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단락 보세요.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이건 기업이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 한번 볼게요. 자, 실질 소득 감소나 고용 기회 축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아니, 투자 위축되고 기술 혁신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고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이 위축되고요. 우리 외부성 파트에서 본 것처럼요. 사적인 측면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또 시장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또 규제, 환경 규제는 원가 상승의 압력을 가중시켜서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겠죠. 곧바로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규제 대상이 되는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주로 소비하는 계층에게 실질 소득 감소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동시에 제품 가격의 상승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또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까지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러니까 환경정책 입장에서는 음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측면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비용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어떤 경우에 비용이 하락할 수 있냐, 그걸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야. 196페이지 보시죠. 깨끗해진 환경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쵸? 여러분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미국의 굴지의 무슨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 보면 막 이렇게 여유가 있고 운동할 것도 있고 등등,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애사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 생산성의 향상은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또 자꾸 이렇게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래,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관련된 기술 혁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제품과 관련한 기술 혁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 환경 관련한 기술 혁신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의 수행과 관련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환경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